증언이 있던 날 빛바랜 사진을 한 움큼 가져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6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이름을 잊어본 적 없는 나의 전우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나와 같은 젊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6월 25일 일요일 8시쯤 됐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송이 나오는데 아나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는 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중앙방송입니다. 비상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즉시 원대 복귀하십시오. 6.25 터졌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비상이니까 외부 휴가 중이나 외박 외출 일자는 하여튼 군인은 전부 원대 복귀를 빨리 하라. 이제 이런 학성비를 내고 그냥 계속 갑자기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일선 부대가 제대로 전쟁을 치르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전쟁이 발발한 지 10분 만에 완전히 전멸되다시피 했다는데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다. 그날 일요일 날이었어요. 상당히 심하게. 그런데 포사격을 하고 전차가 넘어오고 24일 날 우리가 전 부대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다가 전부 철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병력을 외출 휴가 다 보내요. 이러고 한 50%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6.25가 발발하죠. 전쟁이 일어난 것은 1950년. 남과 북이 이렇게 대립하게 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38선을 경계로 서로 이념이 다른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남과 북 두 개의 정부는 38선에 군대를 배치하여 분계선을 넘지 않도록 서로 경계했습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북의 군대는 탱크를 앞세워 38선을 넘어서 침략해옵니다. 남쪽의 군인들은 그때 처음으로 탱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탱크라는 건 알지. 이제 얼마나 무서운 건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리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몰랐어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대고 쏘라는 거지. 거기서 대고 이 기관총이 뭐 저 덩어리에다 기관총 쏘면 이게 딱 서. 예? 이게 쓰니까 이제 저거 망가진 줄 알았지 우리는 이제. 그랬더니 대가리를 뺑 돌리더니 우리는 내가 팡 쏘니 뭐. 기관총 확 날아가지. 뭐 전차만 나타났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말만 들었지 전차
처음 구경했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냥 우리는 이제 그래서 후퇴를 했죠. 이제. 아군의 방어선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의정부 정면에 출현한 적 탱크대 40대의 위협을 받아 불안정한 전투를 전개하게 되자 드디어 작전 본부는 전선에 걸쳐 영웅적으로 분투하는 각 부대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다. 북군은 유일의 무기인 박격포와 탄환을 추력에 싣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관포가 128파운드니까 엄청 무겁죠. 그런 이제 그 세 시로 나눠요. 총열대로 몸통, 그다음에 다리, 갸기라고 합니다. 그거 이제 짊어지고 여기다 총알 넣고, 낭중에는 이제 기압 받는 건 낭중이고 다 빼내 버리지 이거라. 훅 빼가지고 그냥 총만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본부까지 이제 왔어요. 지시 받아야 되니까 중대도 없어요. 벌써 다 가버리고 또 대대 가니까 대대도 없어요. 중대장인 나는 요행이 소대장 한 사람하고 연락병 하나를 데리고 산에 숨었다가 30일 날 새벽에 김포 B29가 와서 폭격을 할 때, 그때 김포 인민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폭격할 때 행주 산성 밑에 나루에 어떻게 도와하려고 왔다가 엄두가 나질 않아요. 어디 뭐 희염도 못 친 어디 강을 건너. 6월 28일 아침 침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완전히 침략군의 손에 떨어졌다. 우리는 탱크도 없었고 탱크를 막을 무기도 없었습니다. 수도 서울을 지키던 국군의 6배가 넘는 북한군의 전투력 앞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겨우 탈출해가지고 안양고개를 이제 넘어서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가 후두부관 동을 당했어요. 후퇴하려고 일어나 보니까 뒤에 놈이 무거워. 그래 보니까 죽었어. 포탄에 맞아서. 뒤에서 이놈들이 그 따발총을 갈기니까 그 피가 흐르고 정신이 없는데도 몰롱한데도 그 따발총의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꼭 볼 때가 지나가가지고 왱왱 오고. 야산에서 그냥 기관총을 맞다 내 때 갈기고 그냥 인민군이 집중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인원들이 전부 그냥 그 공격에 올라가서 보니까 인민군들은 이제 후퇴도 하고 이제 인민군을 여러 명 죽이고 이렇게 보니까 아군도 아니고 이상한 시체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알고 보면 그게 사관생도들의 시체가 거기가 또 수십 명이 있더라고. 전국에 있는 우리 국군을 모두 합쳐도 북한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군은 수원, 오산, 천안을 거쳐 금강 방어선까지 후퇴해야 했습니다. 대전도 역시 포기해야만 할 행세에 이르렀다. 처음 경험해보는 전쟁이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든 피해야만 했습니다. 저 엄마는 그 죽었는데 애는 그냥 젖을 빨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군인이 그걸 어떻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쟁에 대한 걸 인식을 못했죠. 그러나 문제가 되면 이 사람이 죽어가고 보는구나. 이게 전쟁이라구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가서 이제 죽은 시체를
잡고서 막 이제 손이 보동교에서 이제 내려오는 판인데 그쪽에서는 막 총 쏘아차치 우리를 보고 그게 막 그냥 손잡고 끌고 막 같이 굶굴면서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그때가 어떻게 정신이 이게 참말로 군대 생활인가 보다 하고 처음 경험했어요. 무더운 날씨 사정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부르튼 다리를 끌고 살겠다는 마음 하나에 매달려 나무로 끌러가듯이 갔다. 풍설에 떨며 달린 발은 이미 대구에 이르렀다.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피난 내려온 대학생들이 한 20, 30명이 모였어. 왜 모였냐? 국방부에서 정훈국에서 사람이 나왔어. 나와가지고 모인간이 모병 때문에 나왔다고. 처음에는 그냥 학생부 입고 싸운 거야. 학생부 입고 싸우다가 소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소위 그 보험을 두더라고. 수류탄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 수류탄 보고봐서 그렇잖아요. 이 안전장치를 갖다가 빼서 던질 적에 어떻게 던지고 몇 메달 던져야 된다? 이런 게 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소총은 내 기억에는 3발 쏴봤다고. 3발을 쏴봤어. 4발도 아니야. 3발을. 3발씩 주더라고. 병사는 수류탄을 품고 적진으로 6탄으로 뛰어들었으나 적의 탱크와 카츄사포에 비해 박격포와 카빈 소총은 너무나 빈약한 무기이며 소수의 병력이었다. 무기도 없었지만 군인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젊은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원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훈련받을 틈도 없이 바로 적진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피난 났다가 배가 고프니까 군대 가면 밥을 먹게끔 했는데 그냥 그 이튿날로 훈련도 없이 들어오니까 총을 쏠 줄을 몰라. 총을 다룰 줄도 모르고. 예망소총은 이렇게 눌러서 딱 닫아가지고서 팔발 다 나가면 도 딱 열려. 그걸 잘 모르는 병년들이 많이 있었어. 총을 막 쏘고 나서 딱 열리니까 이 분대장님이 총 고장 났습니다. 그 정도였어. 갑작스런 전쟁과 후퇴로 인해 우리 국군은 사람도 부족했고 준비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고 식량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전투는 계속되었고 군인은 침략군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무기도 없이 어떻게 싸웠냐. 그게 한국군이 용태는 거예요. 그 뭐인가 38선에서부터 그 싸우고 많이 죽고 이제 후퇴했는데 그 오죽 아니 탱크가 기어 나오는데 소총 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여기 사수하라. 여기서 죽으라 그거죠. 죽을 때까지 여기 한강망을 하라고 싸우라고. 그래서 거기서 방언한데 뭐 실탄 보급을 받습니까? 식량 보급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부식이 되는 게 오징어 시뻘겋게 절인 거 아니면 이제 새우젓 그거예요. 그게 다야 부식이. 거기다가 이제 그냥 그 소금이나 찍어서 이렇게 그냥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잘 먹는 게 이제 주먹밥을 이렇게 쪼개요. 그러면 갖다 이제 국물을 여기다 조금씩 부어. 그것이 제일 잘 먹는 거예요. 반찬이요. 북한군은 7월 말까지 금강을 지나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부산을 코앞에 둔 북한군은 마지막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고 대전, 대구를 거쳐 이제 피할 곳이라고는 가장 최남단 도시인 부산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실에 있으니까 늘 지도만 펴놓고 이제 적의 위치, 아군의 위치, 정보 뭐 보고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임무를 맡고 있었더랬는데
경주에 가가지고 맨 마지막 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 거니까 갖다 손을 대보면은 큰 지도에 손을 대보면은 부산하고 요거만 가려지는 거예요. 나머지 다 저기 다 정리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만큼 남은 것이죠. 이제 그 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손바닥만큼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고 또 속된 표현으로는 낙동강 오리알만큼 남았다. 그리고 우리는 낙동강에서 방어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멸망한다. 어디 국가야? 어디 국가야? 전투니까. 왜냐면 뺏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뺏겼으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여기서 무덤을 팔아가요. 갈 데가 없다는 거지, 갈 데가. 그래? 갈 데가 이석하면 어디로 가겠냐, 가야. 내 부모, 내 처자식 다들 죽고, 여기서 이게 내 무덤인 줄 알고 끝내 싸우려는 거죠. 낙동강은 양쪽 모두에게 최후의 전쟁터였습니다. 북으로서는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꼭 건너야 할 강이었고 남으로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1950년 그해 여름 낙동강 전선에서는 단 하루도 총성이 멈추질 않았고 전쟁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군인들이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시체 떠미야 전부 인민군 아군 해가지고 40일 동안은 서로 북진도 못하고 남진도 못하고 그냥 죽기만 했으니까 오죽하게 했어요 그냥. 다부동 전투가 55일입니다. 55일 동안 하루 400명씩 얼마예요? 한 2만 명 넘잖아요. 근데 당시 부대는 옮거든. 이렇게 서서 그냥 그대로란 말입니다. 거의 병력이 없어진 거죠. 전투 병력이 한 5, 6만 됐었는데 절반 이상의 70% 가까이가 손실이 되고 이제 병력이 없는 거예요. 병력이 이제 2, 3만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병력을 보충해야 전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급 부대가 아우성치는 거예요. 병력을 달라, 신병을 달라. 중대장하고 저하고 마지막 무전기 통화시 감방을 보내라, 감방을 보내라. 감방이 없어서 병사가 죽는다. 암호입니다. 지금 실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탄이 없어서 병사가 다 쏘다가 못 죽으니까.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부산을 지키기 위한 군인들의 목숨 건 전투는 한여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9월 1일 전선을 정비하고 병력을 보충한 적은 최후 발악적인 제2차 총공격을 개시했다. 오늘 뭐 몇백 명이 들어갔는데 내일 또 그만한 보수명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 청도 앉아 수류탄 몇 개씩 주고 그냥 야간 기습하라고 우리도 그냥 인민군이 야간에만 공격을 하니까 우리도 야간 공격하자. 응? 그 늪에 빠진 사람 뭐 그냥 내가 이런 증언을 저거 하는데 거기는 유서 써놓고 가야 되는 거야. 장교들은 그날로 가면 그날로 다 죽는 거야 거기 가면. 응? 그래서 총알이 비어도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 뚫고 이제 그냥 올라가다가는 업되나 몸을 피할 때도 없지만은 잠깐 어떻든 계속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업됐다고. 그냥 뭐 업되니까 총알이 떨어져가지고 흙이 이렇게 퍼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일어나서 올라가는데 소대장이 앞에서 가다가 그냥 거기서 죽었어. 9월 10일 육군 공군 합동으로 일제히 반격을 개시했다. 계속되는 공격과 반격으로 낙동강 전투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9월 10일경 낙동강 전투는
국군의 승리로 보였습니다. 육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B-29는 집결된 적을 주단 폭격이라는 세례를 주었다. 인민군들이 미군 정면은 못 가는 거야. 화력이 워낙에 세니까 미군 정면은 들어덤비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국군이 있는 데로만 저놈들이 들어덤비면 우리가 더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미군 정면의 낙동강 철교에서부터 구미 쪽으로 올라오는 낙동강 건너 구미 지역, 그러니까 남쪽 말고 북쪽, 그 융단 폭격이라는 거 얘기 들었어요? B-29 융단 폭격이라고 그래서 낙동강 북쪽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고 전 전선에 있는 국군의 포화가 일제히 포문을 열고 맹렬하게 포병 지원 사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낙동강 전선은 일시에 허물어지고 북한군이 집단으로 투항하게 된 겁니다. 이 앞에는 시체가 하루 저녁에 3번, 4번 육박전을 하니까 인민군 시체하고 우리 국군 시체가 섞여가지고 쭉 깔린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요. 에? 엎어져서 이렇게. 그러면은 그 8월 달이 여름입니다. 여름 폭염에 시체가 푹푹 썩어. 그냥 이 파편이나 실탄 맞으면 이게 이렇게 보여. 나 요만하면 이게 이만큼은 부어. 얼굴도 이만해. 시퍼렇게 비어내가지고 썩어요. 그걸 끌어다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내 몸 감추기 위한 담을 쌓는 거지, 이렇게. 그거 쌓아야 그대로 있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푹 가라앉아. 썩으니까. 예? 푹 가라앉아. 또 주워다 쌓아놓고. 공풍선같이 생겼거든. 시체가. 근데 그것이 포탄이 떨어지면 그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 시체 썩은 거는요, 뭐라 그럴까, 뻑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잘 지지도 않아, 닦아지지도 않아. 미끼로갖고요. 끈적끈적합니다. 미끈미끈하고. 그런 거 이런 데 묻으면요, 뻑뻑해가지고 옷이 딱딱해져. 그러니까, 그 송장 썩는 냄새는 이 코가 터져요. 코피가 납니다. 골이 아프고. 그런데 모기 파리는 또 엄청 많아. 모기는 파리 이만씩 해요. 그건 뭐 사람 몸뚱이에 전부,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한테 막 덤비거든요. 파리. 낮엔 파리 때, 밤 모기 때. 모기도 엄청 굵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어. 하루에 몇 번씩 주인이 바뀌니까. 그러다 보니까 낮에 밥 같은 데 가져오면은 옆에 송장이 있으니까 그냥 그때 8월 달에 막 썩고 그러잖아. 그 파란 파리들이 그냥 송장에도 막 붙었고 그냥 이게 누른 밥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소 잡아서 이렇게 삶아가지고서 시커먼 그 송장 색깔하고 똑같아. 이것이 보면 이렇게 보아도. 그리고 그 파리가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그냥 그걸 먹고. 예? 하나다 이렇게 앉으시니까 나보다는 자세가 이만큼 높았단 말이에요. 여가 근육이 둘이 뻥 뚫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와 날라와서 직격탄에 떨어진 포탄이 파편이 날라와서 친 거야. 근데 그냥 불구죽죽한 이 골이 막 나오는 거죠, 두 줄로. 근데 그게 가만히 차분히 생각하면 그 골 나오는 걸 이거 우변에서 살겠어요? 의사도 아닌데 말이야. 근데 내가 엉겁결에 손가락으로 그냥 우겨 넣은 거야. 이 골 이렇게 나오는 거 우겨 넣고. 근데 그 죽은 모습이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어디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진 게 아니야. 내장이 다 나갔어.
난 사람의 갈비 하나의 내장이 어떻게 됐다는 건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냥 안 하게 이렇게 되고 안 하게 아무것도 없어. 동굴이야 동굴 아무것도 없어. 그럼 팔은 얼굴에가 붙었어. On their guard more than ever before against this kind of sneak attack. 한국 전쟁 동안 유엔군의 신무기 지원과 병력 지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군이 악전고투하며 전선을 정비 축소한 다음 유엔군은 위력을 자랑하는 거포를 양육 집결해 전비는 착착 갖추어졌다. 미국에서 조금만 늦게 여기 상륙을 했어도 아마 대구도 점령하고 부산 점령이 계실 거야. 국군은 처음으로 산포와 M2 대포를 손에 넣어 사기는 백배했고 포격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국군은 유엔군의 무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형 대포에서 성능이 뛰어난 최신식 대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발악적인 괴뢰군을 동부전선에서 경멸하기 위해 연합군 6해공 합동작전으로 들어가 드디어 유엔 해군의 엄호 사역은 개시되었다. 유엔군의 최신식 대포와 항공모함, 항공기는 서서히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참패한 적은 막대한 군수품을 유기하고 도주했다. 고사포, 박격포, 기관총, 포탄, 소총 이러한 무기 다수를 노획한 전리품을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 국군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길 때나 질 때나 전쟁에서 군인들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밤새도록 이 포를 갖다 이렇게 쏟아 보니까는 이 양반이 이렇게 좀 미쳐 졸아가지고 이걸 갖다 까가지고 신간인데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깎으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포열이 터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팍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 마다리에다가 시신을 갖다 이렇게 주워 담아가지고 구성한 게 제 기억에 나와요. 만사흘 동안 육박전을 13번을 했어요. 13번 육박전하고 그 고치를 마지막에 뺏었는데 뺏고서 전장 정리를 하고 파악을 하니까 나까지 8명 살았어. 그러니까 사흘 동안 전투에 그 고치를 뺏기 위한 우리들의 병력은 부상자, 부상당한 거, 전사한 거 합해서 약 130명 정도가 소비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8명 살아남았죠. 목숨은 언제나 바쳤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가도요 전장에서 황 하고 떨어지면 옆에 말하던 전우가 그냥 공중에 올라가서 그냥 걸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루살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장 때는. 흐린 하늘 밑에 가랑비조차 내리는 9월 15일 아침 6시 메가더 최고 사령관 진두 지휘하에 과감한 인천 상륙작전은 개시되었다. 해군은 유엔군 제7함대 사령관 스트로블 중장 지휘하에 미 해병대 제1사단, 육군 1사단, 육군 공격부대와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 소장이 지휘하는 아해병대 합동작전으로 부산 부두를 극비밀리 출발해 용약 장도에 올랐다. 출발을 할 적에 이제 이 손톱하고 머리 하고 이제 그걸 잘라서 이제 편지 봉투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래서 이제 3명씩 이렇게 서서 사진을 이제 찍어가지고 그거 반명 한 편 아까 머리 자른 데 하고 이제 그 손톱 같은 거를 이제 보관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남는 거는 이승만 그 박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제1부도에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참 그 연설을 하시면서 그 참 눈물이 나고 참 우시고 그러는 걸 보고 지금도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배에 오르려는데 그냥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희들만 빈. 그럼 지금도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덕적도를 점령하라, 이작도를 점령하라 인 것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 주위섬들을 점령해 놔야 이 함대가 상륙군이 올라가는데 지장을 안 받잖아요. 그 옆에 있는 도서들이 적군이 있을 것 같으면 가기가 힘들지 않아. 근데 그렇게 이제 작전을 갖다 폈더라고요. 인천에 상륙이 인천에 가니까 배가 뭐 수십 척이 서 있는데 근데 포소리가 쿵쿵 나고 뭐 저기 보니까 벌써 월미도 저쪽에 그는 연기들이 나고 뭐 한참 전쟁이 붙으면 해. 유엔 해군은 인천에 대거 상륙을 개시했다. 이에 참가한 아군 총 병력 4만여 명. 적전 상륙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 앞에는 뭐냐면 항공 지원, 포 지원은 있지, 함포 지원 그거 대대죠. 이제 상륙전에서는 그 함포 지원이라는 것을 경쟁해죠. 그렇지만 저기 일일이 그 적병을 소통할 수는 없잖아요. 숨어 있는 놈이 있고 그러니까 걔들도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적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감을 느끼죠. 많이 죽어서 또 피바다예요, 피바다. 서로 배에서 올라가잖아.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기업구 인천을 거기서 한 일주일간 그냥 이거 상륙 점령하고. 인천 상륙 작전은 총 병력 7만 5천여 명, 함정만 모두 261척이 동원되었습니다. 6.25 전쟁 기간 중 큰 전환점이 되는 전투였습니다. 부산까지 점령당할 위기에 있던 대한민국은 인천을 탈환하고 이제 수도 서울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9월 16일에는 인천을 완전히 회복했다. 다시 만난 우리의 국군, 하늘 높이 다시 휘날리는 우리의 태극기. I came to Korea in 1950 in September and landed at Incheon. At that time I was a sergeant. I was a squad leader in the 3rd Battalion, 7th Marines, and had a squad of 12 other men. We landed at Incheon, and the night we landed, we set up in a place where it was very strange. There were little mounds of dirt all around, and I couldn't figure out what it was until the next morning
we found out we were setting up in a graveyard. It was a little bit unnerving, but we moved out of there and headed east towards Kimpo, and then turned to the northeast toward the Han River. 9월 20일 드디어 유엔군은 과감한 한강 투하 작전을 개시했다. 신영준 대령이 지휘하는 아 해병대는 서대문 방면으로, 유엔군 해병대는 이화대학 고지로, 유엔군 제1해병연대는 용산 방면으로 최후의 항거를 계속하는 적을 무찌르고 시내로 돌입하려고 한다. 일주일에 걸친 치열한 시가전 끝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회복되고 중앙청 높이 태극기는 또다시 휘날리게 되었다. 때로 9월 28일 정오 12시. 그때 서울 시내가 사방에서 불이 붙고 전선줄이 다 끊어지고 뭐지 그래 형편없이 그런 데인데 그래서 서인들이니까 할머니가 오더니 나를 붙들고 울어요. 울면서 왜 지금 옵니까 이게. 그게 내가 뭐라고 그래. 그 할머니 보고.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상륙하자마자 서울 시민 만난 것이 이제 그 할머니 처음이지. 빼앗겼던 서울을 9월 28일 다시 되찾은 우리 국군은 38선까지 그대로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1일 국군은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군합니다. 그냥 내려 복격을 하는데 대형 폭탄 던전 자리는 이런 집 한 채도 들어갈 만큼 그냥 쑥대밭이 아니라 그냥 땅을 뒤집어 놓고 말았어요. 그게 초토화라고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게 초토화 시켜놨어요. 전쟁은 모든 곳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전쟁이 나면 말이야 그냥 서로 죽이는 거야. 많이 죽이는 놈이 이기는 거야. 3년 1개월 동안에 내가 죽이는 사람만 해도 수없이 많을 거야. 내가. 그러나 그거는 내가 안 죽게 해서는 자살을 해야 되니까, 그지? 전쟁에 집에 잡아야 된다, 그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계속 북진했습니다. 10월 20일 평양을 눈앞에 둔 유엔군은 후퇴하는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전멸시키기 위해 순천에 대규모의 낙하산 부대를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민족 사상 크나큰 의의를 가지는 평양의 해방은 10월 21일 완전히 이루어졌다. 평양 입성 이후 국군은 계속 북진했고 마지막 국경선인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5일 국군과 유엔군 앞에 나타난 것은 수십만의 중공군이었습니다. 밀려드는 대규모 중공군과 혹독한 추위,
12월 4일 평양을 내준 유엔군은 대규모 철수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최신식 무기가 있어도 워낙 떼거리가 오니까 그냥 먼 데서 산에서부터 이게 포위하고 오는 거야. 그러게 뭐 양키도 그냥 땡꾸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후퇴하고. 그때의 중공군은 말이죠. 제일 앞에 오는 사람들은 총을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수류탄만 손에 들고 올라오고 그 다음 대열에는 총을 가지고 독정부대라 해가지고 앞에 가는 수류탄 들고 올라가는 그 병사들 뒤에서 말이죠. 안 올라가면 쏘고 이런 그럼 동료 부대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는 깡가리 부대. 이 북치고 이 장구치고 말이죠. 장구보다가 왜 깡가리 있잖아요. 그 깡가리 소리를 저녁에 들으면 정말로 이 어지간하면은 사이가 떨어지고 뭐 그 전쟁의 그게 안 해본 사람은 모를 정도로 그 위협을 줍니다. 과감한 철수 작전을 단행한 유엔군은 12월 20일 현재 38선 바로 북방까지 철수하고 중공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It was very, very cold. What you had to know is the disciplines on keeping yourself in some fair condition by changing your socks when you could, changing the liners in your boots so your feet didn't freeze to the soles of your shoes. So it's basically common sense to preserve yourself, really. 영하 한 30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서 뭐 이제 그때 눈이 세이고 그래서 방공 호도 못 파고 이제 눈 위에서 자란 거 이렇게 했는데 이 총에 그다음에 우리 예방총 전부 갖고 이랬으니까 예방총 그다니까 이제 기관총 반장인데 이게 그 놀이새가 얼어가지고 이게 나가지가 않네요. 그렇게 추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 해병대들이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저기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 해병대들이 장진호에서 이제 철수해서 글로 오더라고요. 그 산을 그 이 철수 작전을 위해서 지상우군과 흥남 앞바다에 정박 중인 하 해군의 반포 사격의 엄호를 받으며 역사적인 철수 작전이 착착 완수되어 가고 있다. 북한의 12월 범준한 지형과 살을 어이는 혹한에 유엔군과 국군 장병들이 가진 고초와 시달림을 받고 있을 바로 그 무렵 계절적 악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중공 괴뢰에 돌연한 한국 침공의 개시로 지리적 관계로 보급이 불안전할 뿐만 아니라 수위의 제한을 받는 유엔군과 국군은 수위의 우수를 믿고 인해 전술로서 물밀듯이 밀려드는 적 중공군을 가히 막아낼 길 없어 일단 예정된 방위선까지 철수할 밖에 도리가 없었다. 수송하지 못할 군수품은 적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폭발되고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흥남 교두보 설치 이래 20여일인 12월 24일 국군을 포함한 12만의 유엔군은 자유 그리워 남아하는 10만의 북한 피난민을 이끌고 세계적인 흥남 교두보 대탄케르크 작전을 대성공리에 완수했던 것이다. 화약이나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화약 같은 거는 쓸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서 그 부두에다 쌓아놓고서 폭파시켰어요. 놔두면 또 그 인민군들이 쓸 거니까. 그러니까 그 피난민들을 더 태우기 위해서 화약들을 다 밖에다 내놓고서 폭파시키고 그랬습니다. 그 암동산에 그때 당시 장갑도 없고 뭐 그런데 그 매달려 보십시오. 살갔나 사람이. 그 와중에도 그래도 참 용케 우리가 눈에 띄어가지고 아까 그 자갑복이나 털모 같은 거 씌워가지고 그 데리고 온 거. 보통 이제 인원이 얼마나 탐냐면은 200~300명밖에 못 타요. 그런데 흥남 철수할 때 말이죠. 거기서 몇 명 탄 거 아십니까? 10,000명 가까이 타갔어요. 팔릴 팀이 없어. 움직일 팀이 없다고. 춥기는 또 엄청 추워가지고 그때는 뭐 영하 뭐 한 30도, 28도, 30도 그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기온이었어요. 그냥 이 파도 물결이 쳐도 그냥 어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냥 울부짖으면서 모두 그냥 배에 오르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에 떨어지는 사람은 그냥 또 철수하려니까 그 LSD 같은 건 앞에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서히 철문이 닫히는데 창문에 끼이는 사람들 참 이루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흥남 철수작전은 끝난 겁니다. 전쟁 발발 후 3일 만에 서울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은 그해 겨우 다시 서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중원 부대의 응원을 받은 유엔군은 1월 15일 돌연 서부전선 평택을 비롯해서 전 전선 일대에 걸쳐 반격 작전을 시했다. 그건 아주 죽기 살기로 거기서 싸운 거죠. 그래서 우리 해병대는 그렇게 그 중론군의 그 인해전술 대병력을 이렇게 얼마나 그냥 그걸 뚫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후퇴량은 안 했어요. 우리가 후퇴하면 서울이 뚫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다. 일개 소대면 일개 소대가 다 전부 다 그렇게 싸웠어요. 사람인데 거기 왜 안 와? 무섭지. 이제 죽는가 봐 이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그동안의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지독하게 시키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포탄이 막 오고 이래도 거기서 사람이 희한한 거야. 적응이 돼요. 이렇게 저 포탄이 여기 떨어질 걸 안다고. 이게 숨는 거야. 진행은 소리가 나거든. 샥 하는 건 멀리 가는 거고. 쉬쉬쉬 하는 건 여기 그런 거 엎드리는 거야. 낯선 나라. 한국 전쟁에 파견된 유엔군들 역시 20살 전후의 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젊은 그들에게는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족을 보지 못한 채 낯선 나라, 낯선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Just found out that my wife was pregnant. And then I had to leave 1 day or 2 days before her birthday to make the Incheon landing. I was with B Company 1st Engineer Battalion as a sergeant, okay? And we was very nervous when we was pulling in. It has, you would think I'm okay, I made it, and everything's okay. That's not true. That's not the way we feel. We go back heavy heart. We have a heavy heart because we know a lot of our guys are not coming back, and we think about their families. (3월 14일) 국군 제1사단 용사들은 죽음의 도시로 화한 서울 시내에 드디어 돌입했다. 이리에서 1월 4일 철수 이래 실로 70일 만에 수도를 재탈환했다. 시내에 돌입한 1부대는 태평로와 세종로를 거쳐 중앙청에 돌입해 반겨 맞아주는 대퇴를 옆으로 보며 중앙청의 감격의 태극기를 높이 달았다.
3월 23일 문산지구에 도달한 유엔군은 집결한 6만의 적을 포위 섬멸하려고 과감하고도 화려한 육공 협동작전을 전개했다. 호련히 동산 상공에 미국 낙하산 부대 약 3,000명이 백설의 꽃을 이루며 낙하한 것이다. 이래서 낙하산 부대는 지상에 있는 미 기갑 부대와 호응해서 일대 포위 작전을 감행했다. 네이판탄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그건 그 안에 액체예요, 액체. 그 기름이다 이거야. 그걸 떨어뜨리면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터지는 거 있지만은 중간쯤 와서 탁 터지면은 그 기름이니까 그냥 사람한테 그 기름이 조금만 뛰잖아. 이게 말이야 이 안에 다 들어가 안 꺼지질 않아. 워낙 그게 불이 시니까. 그게 그냥 죽고 말이야. 그냥 뭐, 그거 맞으면 죽어. 그러고 뭐든지 불이 나는 거야, 그거는. 그게 중공군이 많이 죽으실 거야. 지상 50m 상공에서 이렇게 그냥, 피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 형으로 이게 터지니까 상당해져,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터지면 거기 엎드리는 놈들은 살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 그 범인에 있어. 근데 이거는 위에서 터지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얘들이 아주 거기서 녹은 거예요, 정몽들이. 그게 VT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월 10일) 오전 11시 세계의 이목을 총집중시키고 있는 회담 장소 만월장에 유엔군 측 수석대표 조이 제덕과 백선엽 소장이 자태를 나타냈다. 이윽고 적측 수석대표인 남일도 나타났다. 남일의 뒤를 이어 중공 대표가 도착했다. 시초에 이제 그 휴전협 협정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북쪽에서는 38선을 갖다가 이제 그 경계선으로 해야 된다. 한데 이제 우리 측에서는 그 전선의 현재의 접촉선으로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됐죠. That the period that I'm talking about that was so difficult, the outpost war, where the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were trying to push to better their position for a possible, the agreement to stop fighting. And so it was literally mobs of people against
I can remember looking down the hill and like a sea of Chinese were coming up the hill.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2년 동안에도 사선에서의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휴전되기 전까지 휴전 서명일 때는 현재 그 방어 라인을 주축해서 휴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뺏으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백마고시를 우리 손에 넣음으로 해서 초란 평야가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 수백만 평이 옥토가. 백마고시를 저들에게 뺏기면 그 들판은 제자를 지어야 돼. 왜? 고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문등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방어하고 적의 침투를 갖다가 저지하고 나서 7월 27일 날 휴전되면서 전선이 포탄과 총성이 멈추게 돼서 전투는 일단 끝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살아있으면 82살이요. 이 친구가 81살이고 지금 살아있으면은 6.25 그날 대한해협해전에서 산호한 내 전우예요. 왜 그러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하고 나하고 같이 싸운 정말 한솥밥을 먹고서 같이 싸우다가 같은 전우고 동시에 이분들의 가족에게 이 사진을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잠이 안 올 때라든가 또는 누워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죽는 자를 부르면서 죽어간 병사들 또는 이 같이 전투하던 병사라 그러지만 내보다 나이는 더 많죠.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 목숨을 거두는 순간에 어머니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날 보고 그래요. 나는 얼마 있다가 저 어머니를 좀 그 부대를 갖다가 배치를 바꿔 가지고서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사가 죽더라고요. 그 부모들은 마음에 참 자기 문 열 때마다 자식 올 줄 알고 다 기다렸단 말이야. 위에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내가 지금 수없이 봤지만 그렇게 가슴이 아픈 일이 없어요. 하고 돌아오니까 동생은 벌써 얼굴이 하얘지고 뭔가 아주 핏기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죽었어. 이 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죽은 거 내가 어떡하니? 기억에 사라지지도 않고 그 생각을 하면 얘기 서로 못해. 아니 이제 그 고생스러웠던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희열이 넘칠 때가 또 있잖아. 전쟁이라는 게 망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길 때도 있거든. 그냥 부둥키고 울어요. 기뻐서 울죠. 그러나 그 울음이 끝나면 슬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버리고 온 정의들 생각하고. 전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의 위기, 그리고 전후의 죽음들. 과연 전쟁이 났을 때 나도 이들처럼 용감히 싸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